팀장님, 그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실력 쌓으셔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우리 당에 합류한다면은 그의 생각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개성과 삶의 궤적과 그리고 철학을 유지한 채로 저희 당에 합류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대선 주자군, 당내 대선 주자군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이나 유승민 대표 외에도 하태경 의원도 대선에 대한 대선에 출마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 대표님,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니까요. 4주 연속 상승, 40% 전후까지 나왔는데 네. 40대하고 호남에서의 반등이 눈에 띈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합니까? 세 글자죠. 위기감이죠. 네. 이 조사 기간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흐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주춤하는 조사 결과도 있고 네. 조금 이제 반등하는 것이 지속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갤럽 조사의 경우에는 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40대 호남입니다. 최근에 바람이 불었던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입니까? 네. MZ 세대거든요. 네. 2030 바람이 불면서 이준석 현상,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고 국민의힘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4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입니다. 대체로 이제 40대면은 화이트 칼라 숫자가 많거든요. 네. 이들이 이제 위기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차기 대선까지 위험하겠다. 이런 세 글자 위기감이 결집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김수현님, 그런데 네. 민주당 지지율은 뭐 좀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 이른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컨벤션 효과 때문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컨벤션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거 실망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거나 아니면 정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제 지지층들의 어떤 실망감 때문에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뭐 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이제 60%대를 벗어나서 이제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40대의 기한이 한마디로 뭐 지지 위기감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백신 접종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 그동안 올초만 하더라도 이 6월 말에 1,300명 돌파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모든 저희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도 9월 달까지 이거 맞을 수 있을까 집단 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반신반의했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반전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감 네. 때문에 저는 이 지지율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G7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금 상승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대선 주자 지지율 흐름을 보면요. 지금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네. 같은 수치로 나왔는데 어쨌든 추이를 보면 이 지사는 하락, 윤 전 총장은 상승 이런 흐름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근 윤 전 총장 공개 행보 이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주목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들은 얼마만큼 주목을 받느냐. 그것이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원인이 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권 내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고 가장 앞서가는 또 유력 후보이니까 지금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주목도가 높아졌죠. 공식 행보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중도층들이 좀 더 이 결집을 하고 또 주목도를 관심을 높이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최근에 또 검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네. 인사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 회고록이 나왔거든요. 네. 결국 조국의 시간이 나오는 순간 윤석열의 시간도 된다는 것이 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조국 추미애 전 장관 움직이면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죠. 부각된다 이런 네. 시각이신데 김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국의 등장은 바로 또 윤석열 전 총장을 대해서 국민들을 이제 상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결국은 저는 조국의 등장이 저는 조국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가면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차기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일부 조사에서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네. 저는 이 지사의 뭐 언론의 주목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기존적인 어떤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중도층에서 실망감이 결국은 여권 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대권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플레이, 개인의 역량만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게 정치 세력이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런 행보 자체가 너무나도 이 국민의힘하고는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어 하나 더 소개를 하면요. 네. 그 양강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이미지를 분석한 건데 네. 두 사람 다 카리스형 리더십 닮은 꼴로 인식이 됐고 정책 역량 부분에서는 이 지사가 과반을 넘으면서 크게 앞섰는데 네. 또 반면에 청년 부분에서는 두 사람 다 30%대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은 유력 대선 후보잖아요. 네. 유력 대선 후보마저도 청렴성은 30%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이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느 후보 하나 할 것 없이 도덕성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들, 유권자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만한 후보는 없다라는 것. 네. 결과적으로는 정책 능력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 평가받고 있는 것. 이 부분이 경기도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또 네. 40대로부터 호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책이나 대권 비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카리스마다. 무슨 이야기냐. 결과적으로 이제 팬덤인 겁니다. 네. 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후발 주자들이 이 선발 주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선점이 돼버렸고 팬덤 현상은 이재명과 윤석열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권자들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나 검증을 잘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자들 얘기를 해보면요. 앞서 출연한 추미애 전 장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3위 경쟁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당선이 됨으로써 이 여권 내 3위 주자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부 조사에서는 박용진 후보가 뭐 3위를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를 4위로 밀어내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준석 바람이 이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다는 이 나이 가지고 이 대선 주자 젊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가 또 젊다고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나이 가지고 이렇게 또 분류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또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권 안에 말씀하신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이광재 의원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토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호남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광재 그리고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강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의외로
범진보 진영의 중도 성향 유권자들로부터 상대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지금 공간이 좀 확보가 된 것 같아서 네. 이 차기 대권 주자 이 범 여권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범 여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1등을 좀 대항하기 위해서 나머지 주자들이 합쳐서 반 이재명 연합을 구성하는 논의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대선의 선거 전략으로 저는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닌데 바로 여기서 이 반 이재명 연합을 할 때 그 대표 주자로서 좀 더 젊은 주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로 박용진, 이강재 후보에게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반 이재명이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것이 그래도 공격한 이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정세균 전 총리가 됐든 이광재 의원이 됐든 박용진 의원이 됐든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격한 걸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내려가고 본인의 지지율도 내려가거나 정체된다면 이건 효과적인 전략이 안 되거든요. 네. 경선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권 내의 고민은 과연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국민의힘을 보면요. 지금 유승민, 원희룡 지금 주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과연 어떤 구도로 전개될지 이 점이 관심사고 또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한 전망 이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 이준석 돌풍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이제 안철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안철수 현상이 이제 이준석 현상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런 시점에서 본인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된 것이 저는 이 기존의 범야권 주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그림자에 가려지는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지지율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이래나 저래나 관심은 윤 전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이냐인데 지금 뭐 여러 정황상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네. 배 대표께서는 어떤 전망이세요? 대선에 나가려면 입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창당을 한다고 해서 그 당의 지지율이 높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고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너무 오래 지체돼서도 안 될 것이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수록 너무 네. 많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접 정치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네.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당의 변화가 왔습니다. 또 당의 경쟁력, 쇄신, 변화, 혁신이 있다면 이게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이 기회에서 들어왔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선전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로 볼 때도 두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고 한 사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노련함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고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윤, 킴 네. 이렇게 트라이앵글 조합을 하면 상당히 본인의 당내 위상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김현 소장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안철수 당대표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합당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소통, 공감, 배려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배려라는 것은 큰 당이 작은 정당을 많이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당선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입당, 두 가지는 지분. 무슨 이야기냐면 입당. 왜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입당 안 했느냐. 네. 질타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느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준석 대표를 돕는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난감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지난주 예. 그랬어요. 지분 얘기만 안 하면 된다. 지분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저는 네. 이 합당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다시 합류할 것으로 보세요? 김명수 저는 장께서는?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신임 당대표와 사이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을 잘 모르지만 그동안 그분의 정치 이제 행보를 보면 이렇게 큰 판에서는 항상 본인이 좀 주도권을 좀 갖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입당식인데요. 저희가 지금 매번 여기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빨리 할수록 좋다. 네.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지금 60세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정통적인 보수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권 주자에서 1위를 하고 있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요. 민심은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1년 전에는 차기 여론조사에서 누가 1등을 했냐면요.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10%도 안 가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는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김무성 전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항상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거는 여론조사에서 항상 이렇게 뒷바뀌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대권에 출마하고 싶다면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아니면 제3정당을 창당을 하든 간에 빨리 국민 앞에 나서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좀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전 대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실패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하게 떠오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그동안 좀 간보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잘못하다면 안철수 전 대표 경우처럼 너무 간만 보는 정치인으로 낙인 찍힐까 좀 약간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권은 어쨌든 출마를 네. 상정해놓고 지금 이제 견제를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문 정권에서 파격적으로 승진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건 더 이상 맞지 않다. 네. 서서히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건가요? 책임론이죠. 네. 그래서 중도층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준석 현상, 이준석 돌풍으로 MZ 세대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런 만큼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구를 대표부터 이제 계속 던진다고 봐야 되겠고 최근에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도 해고로 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때리기를 했을 때 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 기반이 무너져야 되는데 역으로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거나 중도층에서도 또 왜 윤석열 전 총장 검찰 갈등 이야기를 또 꺼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여당에서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준석 돌풍, 이준석 현상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첫 번째로는 당의 운영에도 이제 새로운 변화, 혁신을 민주당도 볼 수밖에 없고 공천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에서도 혁신을 통해서 2030 MZ세대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차기 대권 경선 일정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 당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차기 경쟁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봅니까? 그럼요. 정부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의 그럼요. 기존 정책과 이 상태로 차기 주자와의 차별화 정책. 두 가지입니다. 네. 차기 대권은 MZ세대가 결정한다. 이것을 각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재집권이 불가하다는 위기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네. 김명수 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권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 정부와의 어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정책의 차별화 여러 가지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아직은 경선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인데요. 네. 일단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집권 5년차 들어가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3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의 운신의 폭이 오히려 넓어졌는데요. 네. 지금은 뭐 정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이 문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지금 각을 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이것이 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 차기 대권 여권 주자들이 겪는 딜레마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네. 목소리를 내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책의 차별화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이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위기인데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저는 이 경선 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측에서 지사 측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거는 이해는 갑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이제 코로나라는 이 난국에서는 좀 뭔가 이 경선 연기를 좀 통해서 뭔가 네. 돌파구를 찾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현해가 엇갈리는 게 지금 빨리 경선에 돌입해서 네. 체제를 가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여론의 흐름을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네. 이런 의견을 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여기는 모두는 국민, 유권자, 당원 그리고 이 후보자들입니다. 그럴 네. 수 없다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넣준다고 해서 더 효과적일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후보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원칙대로 합의대로 당은 당규대로 가는 것이 맞겠죠. 짧게 남았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착수했잖아요. 득과 실 어떻게 보세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일단 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배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때릴수록 좀 강해지는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이제 언론에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준 것 같고요. 그러나 만일에 이제 여기에서 만약 좀 이상하게 좀 나온다면 또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네.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였지만 이준석 대표와 당선은 유권자들이 법과 제도에 앞서 사람을 통한 변화의 메시지를 여야 기성 정치권 모두에게 던져준 셈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국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떤 것인지 초심으로 정도로 돌아가면 답이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